신뢰라는 것은 유리장과 같아서 한 번 금이 가면 다시는 예전으로 돌릴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가장 가까운 사람이 당신의 등에 칼을 꽂는 순간 당신이 쌓아온 모든 세계는 단 5초 만에 무너져 내릴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단순한 배신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완벽해 보였던 한 여자의 가면이 어떻게 처참하게 벗겨졌는지, 그리고 그 잔인한 진실 끝에 어떤 대가가 기다리고 있었는지에 대한 기록입니다. 이 이야기가 끝날 때쯤 여러분은 깨닫게 될 것입니다. 때로는 가장 달콤한 미소 뒤에 가장 날카로운 비수가 숨겨져 있다는 사실을 말이죠. 그날 밤, 아론은 정정만이 감독은 사무실에서 분기 보고서를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형광등 불빛 아래 서류 더미와 씨름하던 그의 평온을 깬 것은 책상 위에서 요란하게 진동하는 휴대전화였습니다. 화면에 뜬 이름은 카일이었습니다. 평소라면 가벼운 메시지를 먼저 보냈을 그가 이 늦은 시간에 전화를 했다는 것 자체가 불길한 징조였습니다. 아론이 전화를 받자마자 들려온 것은 카일의 몹시 떨리는 목소리였습니다. 아론, 제발 어디 좀 앉아봐. 지금 당장. 아론은 이미 앉아 있었지만 친구의 음성에 서린 그 불안한 기운 때문에 심장이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일이냐는 다급한 물음에 카일은 한참을 망설이다 어렵게 입을 뗐습니다. 조이스가 지금 클럽에 있어. 그런데 네가 직접 와서 봐야 할 것 같아. 이건 정말 아니야. 아론은 순간적으로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그저 아내가 친구들과 스트레스를 풀러나간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어지는 카일의 낮은 속삭임은 아론의 온몸을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아니, 그냥 춤추는 게 아니야. 어떤 놈이랑 몸을 완전히 밀착하고 있어. 그리고 그 남자가 누군지 알아. 대학 때 조이스를 그렇게 힘들게 했던 그 전 남자친구 제컬이라고. 지금 사람들 다 보는 앞에서 입을 맞추고 조이스 손은 그 자식 주머니 속에 들어가 있어. 완전히 미친 것 같아. 조이스가 대학 시절 그토록 상처받았다며 눈물로 고백했던 그 이름이었습니다. 아론은 믿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카일은 거짓말을 할 친구가 아니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아론이 형제처럼 믿었던 폴과 린다가 그 현장에 함께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들은 말리기는커녕 조이스와 제커리를 응원하며 그 추잡한 광경을 즐기고 있다고 했습니다. 아론의 뱃속이 뒤틀리고 심장이 터질 듯이 뛰었습니다. 자신의 집에서 함께 밥을 먹고 웃음을 나누던 친구들이 자신의 아내가 외도하는 장면을 관전하며 즐거워하고 있다니. 아론은 홀린 듯 재킷을 챙겨 차에 올라탔습니다. 신호등도 속도 제한도 그의 눈에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가슴속에서 치밀어 오르는 분노는 멈출 수 없는 산사태처럼 그를 집어삼켰습니다. 크리스탈 글로브 클럽 앞에 도착했을 때 화려한 네온 사인과 지면을 울리는 저음의 베이스 소리가 아론의 신경을 긁어댔습니다. 입구에서 기다리던 카일의 안내를 받아 안으로 들어서자 술 냄새와 땀 냄새, 그리고 자극적인 향수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는 보았습니다. 몽환적인 조명 아래 자신의 아내 조이스가 제커리에게 매달려 있는 모습을 말이죠. 그녀는 술에 취한 듯 몽롱한 눈빛으로 제커리를 바라보며 갈구하듯 입을 맞추고 있었습니다. 카일의 말대로 그녀의 한쪽 손은 제커리의 바지 주머니 속에 깊숙이 들어가 있었고 제커리의 손은 그녀의 허리를 감싸며 노골적으로 더듬고 있었습니다. 그 옆에서 술잔을 든 채 낄낄거리며 구경하는 폴과 린다의 얼굴에는 비열한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아론은 군중을 거칠게 밀치고 그들에게 다가갔습니다. 조이스는 마지막 순간에야 아론을 발견했지만 당황하거나 수치스러워하는 기색은 전혀 없었습니다. 오히려 번들거리는 립스틱 사이로 비릿한 미소를 지으며 마치 저녁 식사 자리에서 남편을 맞이하듯 태연하게 인사했습니다. 어머 아론. 그 티어레한 태도에 아론의 이성은 끊어지기 직전이었습니다. 그는 차갑게 가라앉은 목소리로 경고했습니다. 단 한마디도 하지 마.
그 더러운 입에서 나오는 건 무엇이든 듣고 싶지 않으니까. 하지만 조이스는 어깨를 으쓱하며 제커리의 주머니에서 손을 빼더니 아론의 영혼을 갈기갈기 찢어놓을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아론이 내딛는 다음 발걸음이 어떤 파멸을 불러올지 상상조차 못한 채 말입니다. 아론의 영혼을 갈기갈기 찢어놓을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아론이 내딛는 다음 발걸음이 어떤 파멸을 불러올지 상상조차 못한 채 말입니다. 조이스는 입술에 묻은 번들거리는 립스틱을 혀로 살짝 핥으며 비릿한 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미안함이나 죄책감 따위는 흔적조차 없었습니다. 비밀이 영원할 줄 알았어. 결국 이렇게 알게 됐네. 그녀는 마치 아주 사소한 일이라도 고백하듯 가볍게 덧붙였습니다. 우리 벌써 3개월이나 됐어. 나 제커리를 다시 만난 순간 깨달았거든. 당신이랑 보낸 시간은 그저 가짜였다는 걸. 이제 더 이상 연기하고 싶지 않아. 우리 이혼해. 아론의 머릿속은 거대한 굉음이 울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동안 그녀는 매일 아침 자신에게 입을 맞추고 평온한 저녁 식사를 함께하며 뒤로는 이 남자와 몸을 섞고 있었다는 뜻이었습니다. 아론이 충격에서 채 벗어나기도 전에 옆에 서 있던 폴이 술잔을 흔들며 거드름을 피웠습니다. 어이 아론, 너무 그러지 말라고. 조이스가 왜 밖으로 돌았겠어? 네가 일에만 미쳐서 여자 마음 하나 몰라주니까 이런 거 아냐? 솔직히 말해서 내 책임도 크다고 봐. 린다 역시 거만한 고양이처럼 의자에 기대어 비웃음을 날렸습니다. 맞아, 아론. 너 좀 숨막히는 스타일이잖아. 조이스가 제커리 같은 화끈한 남자를 찾는 건 당연한 수순이었지. 형제라고 믿었던 친구들의 입에서 나온 독설은 아론의 심장에 대못을 박았습니다. 피해자인 자신을 오히려 가해자로 몰아가는 그들의 가증스러운 태도에 아론의 이성은 완전히 붕괴되었습니다. 아론은 순식간에 거리를 좁혀 폴의 멱살을 움켜잡았습니다. 폴의 손에 들려있던 술잔이 바닥에 떨어져 박살이 났고 주변 사람들의 짧은 비명이 들려왔습니다. 이 쓰레기 같은 자식아, 내가 내 친구라고. 내 집에서 내 밥을 먹으면서 뒤로는 내 아내를 부추겨. 그때 제커리가 비릿한 미소를 지으며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어이, 매너 좀 지키지. 조이스가 싫다잖아. 찌질하게 굴지 말고 좋게 보내주라고. 손 치워. 안 그러면 후회할 줄 알아. 제커리의 거만하고 도전적인 말투는 타오르던 분노에 기름을 부은 꼴이었습니다. 아론은 번개같이 몸을 돌려 제커리의 비싼 셔츠 깃을 낚아챘습니다. 그리고 온 힘을 다해 그를 바 카운터 쪽으로 밀쳐버렸습니다. 제커리의 둔부가 카운터 모서리에 부딪히며 둔탁한 소리가 났고 그는 고통스러운 신음과 함께 끈적한 테이블 위로 엎어질 듯 고꾸라졌습니다. 클럽의 강렬한 비트 속에서도 긴장감은 팽팽하게 고조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술렁거리며 휴대전화를 꺼내들고 이 자극적인 광경을 촬영하기 시작했습니다. 분노로 눈이 뒤집힌 아론은 비어있는 한쪽 손으로 자신의 가죽 벨트를 단숨에 풀어헤쳤습니다. 제커리가 다시 일어나려 발버둥 쳤지만 아론은 팔뚝으로 그의 얼굴을 지저분한 카운터 바닥에 강하게 짓눌렀습니다. 바텐더는 겁에 질려 뒤로 물러났고 주변에서는 보안 요원을 부르라는 비명이 터져 나왔습니다. 아론은 가죽 벨트를 허공에 휘둘러 날카로운 소리를 냈습니다. 그리고는 제커리의 등 위로 무자비하게 내리쳤습니다. 찰싹거리는 가죽 소리가 들릴 때마다 제커리는 비명을 질렀고 그 소리는 아론에게 기이한 카타르시스를 안겨주었습니다. 이게 네가 남의 가정을 파괴한 대가다. 아론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조이스는 공포에 질려 비명을 지르며 멈추라고 소리쳤고 폴이 다시 달려들어 아론의 어깨를 붙잡았습니다. 아론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팔꿈치로 폴의 안면을 가격했습니다. 폴은 꼴사납게 엉덩방아를 대시며 욕설을 내뱉었습니다. 곧이어 거구의 보안 요원 2명이 달려와 아론의 양팔을 결박했습니다. 아론은 숨을 헐떡이며 마지막으로 벨트를 휘둘러 제커리의 뺨에 붉은 낙인을 남긴 뒤에야 저항을 멈췄습니다. 클럽 안은 혼란 그 자체였습니다.
조명은 여전히 화려하게 번쩍였지만 카운터 주위는 난장판이 되어 있었습니다. 보안 요원 중 한 명이 아론의 귓가에 낮게 으르렁거렸습니다. 적당히 하고 나가시지. 더 사고 치면 경찰 부를 거야. 결박이 풀리자 아론은 옷매무새를 다듬었습니다. 카운터 위에 쓰러져 있던 제커리는 겨우 몸을 일으켜 붉게 부풀어 오른 뺨을 어루만지며 아론을 노려보았습니다. 내가 가만히 있을 줄 알아. 고소해버릴 거야. 그 말에 아론은 섬뜩할 정도로 차가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래, 마음대로 해봐. 나도 상간자 위자료 청구 소송으로 내 밑바닥까지 털어줄 테니까. 내 이름이 이 바닥에서 어떻게 더럽혀지는지 똑똑히 지켜봐. 내가 널 법적으로 매장시켜버릴 거다. 제커리는 아론의 확신에 찬 목소리에 압도된 듯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입술만 파르르 떨었습니다. 그는 아마 아론이 진심이라는 것을 본능적으로 느꼈을 것입니다. 보안 요원들의 감시 아래 클럽 밖으로 쫓겨나듯 밀려나오자 차가운 밤 공기가 아론의 뺨을 스쳤습니다. 네온 사인이 명멸하는 어둠 속에서 아론은 비틀거리며 자신의 차로 향했습니다. 뒤따라 나온 카일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그의 어깨를 짚었습니다. 아론 괜찮아. 너무 심했던 거 아냐? 아론은 거칠게 숨을 몰아쉬며 핸들을 꽉 쥐었습니다. 아니, 이건 시작일 뿐이야. 그 자식은 나한테 더 당해봐야 해. 아론은 차 안에서 휴대전화를 꺼내 들었습니다. 화면에 반사된 그의 눈빛은 이미 예전에 온화한 남편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망설임 없이 더글라스 리마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진흙탕 싸움에서 단 한 번도 져본 적 없는 가장 지독한 변호사였습니다. 조이스가 공공연하게 불륜을 과시하며 자신을 모욕했다면 아론 역시 그녀가 가진 모든 것을 뺏어버릴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차가운 금소금이 울리고 변호사의 목소리가 들려오는 순간 아론은 인생의 판도를 뒤집을 거대한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만약 당신이 믿었던 사람들에게 이런 방식으로 배신당한다면 어떤 기분이겠습니까? 5년이라는 세월을 함께한 아내가 사람들 앞에서 당신을 비웃고 당신의 절친들이 그 옆에서 환호하고 있다면요. 이건 단순한 싸움이 아닙니다. 한 남자가 잃어버린 존엄성을 되찾기 위해 스스로 괴물이 되기로 결심한 순간입니다. 사실 아론은 평소 매우 이성적이고 차분한 사람이었습니다. 주변에서는 그를 냉철한 전략가라고 불렀죠. 하지만 그 냉철함이 독이 된 걸까요? 조이스는 그의 그런 면을 지루함과 통제로 치부해버렸습니다. 그녀는 자극을 원했고 그 자극의 끝이 자신의 남편을 공개적으로 파멸시키는 것이라 믿었습니다. 3개월 전 제커리가 마을로 돌아왔을 때부터 시작된 이 은밀한 관계는 폴과 린다라는 조력자들을 만나며 점점 대담해졌습니다. 그들은 아론의 집에서 스테이크를 썰며 아론이 건네는 와인을 마시는 동안에도 뒤로는 조이스와 제커리의 호텔 예약을 도와주고 있었습니다. 이런 배신, 여러분은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현장에 있던 사람들은 나중에 말했습니다. 아론이 벨트를 푸는 순간 클럽 안의 공기가 완전히 바뀌었다고요. 그건 단순한 폭력이 아니라 억눌려 있던 영혼의 포효와 같았습니다. 제커리는 키가 크고 어깨가 넓어 아론보다 덩치가 컸지만 분노로 충전된 아론의 힘을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아론은 벨트를 휘두르며 자신의 잃어버린 시간들을 보상받으려 했습니다. 1번, 2번, 3번 가죽이 살에 닿는 선명한 소리가 들릴 때마다 아론은 조금씩 숨을 쉴 수 있었습니다. 반면 제커리는 자신의 비싼 디자이너 셔츠가 찢어지고 바닥의 끈적한 술에 얼굴이 짓눌리는 치욕을 겪어야 했습니다. 그 광경을 실시간으로 중계하던 수십 대의 스마트폰들은 다음 날 이 도시를 뒤흔들 거대한 폭풍의 씨앗이 되었습니다. 조이스는 현장에서 울부짖으며 아론을 미친놈이라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아론은 그녀의 눈을 똑똑히 보며 말했습니다. 미친 건 내가 아니라 이 모든 상황을 무대로 만든 너야. 아론은 이제
이 감정의 진흙탕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그냥 떠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는 철저하게 부서뜨릴 것입니다. 그가 가진 IT 기술, 법적 지식, 그리고 인맥을 동원해 그들을 사회적으로 고립시킬 계획을 머릿속으로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 혹시 주변에 폴이나 린다 같은 친구가 있지는 않나요? 겉으로는 웃고 있지만 뒤에서는 당신의 불행을 안주 삼아 즐기는 사람들 말입니다. 아론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신뢰를 잃는 것은 한순간이지만 그 대가는 평생을 따라다닌다는 사실이죠. 만약 당신이 아론의 입장이라면 당신은 법의 테두리 안에서 정중하게 대응하겠습니까? 아니면 아론처럼 스스로 벨트를 풀겠습니까?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공유해 주세요. 이 논쟁은 매우 뜨겁습니다. 누군가는 아론의 폭력을 비난하지만 대다수는 그의 참교육에 열광하고 있습니다. 아론은 운전대를 잡은 손에 힘을 주었습니다. 아드레날린이 여전히 그의 혈관을 타고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울지 않습니다. 이제는 그들이 울 차례이기 때문입니다. 아론은 더글라스 변호사에게 아주 간단한 지시를 내렸습니다. 한 푼도 남기지 마세요. 그들이 가진 모든 것, 명예, 돈, 그리고 관계까지 전부 제로 만들어버리세요. 이 사건은 단지 한 번의 곱싸움으로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내일 아침 폴과 린다의 회사 데이터베이스에는 원인 모를 오류가 발생할 것이고 제커리의 사무실 책상 위에는 그의 추잡한 행각이 담긴 고해상도 사진들이 도착할 것입니다. 그리고 조이스, 그녀는 곧 자신이 이혼하고 싶어 했던 남편이 사실 그녀의 유일한 생명줄이었다는 사실을 아주 뼈아프게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 흥미진진한 복수극의 다음 편이 궁금하시다면 지금 바로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구독은 아론 같은 정의로운 복수자들이 더 힘을 낼 수 있게 합니다. 알림 설정까지 하시면 조이스가 길거리에 나앉게 되는 그 순간을 가장 먼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구독 버튼을 누르시고 이 통쾌한 참교육의 현장에 동참하세요. 놓치면 평생 후회할 반전이 다음 장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론은 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어둠 속에 잠긴 집은 평소보다 낯설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문을 열고 들어가며 다짐했습니다. 이 문을 다시 나설 때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겠다고요. 그가 계단을 오르며 가장 먼저 한 일은 거실에 놓인 조이스와의 웨딩 사진을 바닥에 내동댕이 치는 것이었습니다. 깨진 유리 파편 위로 달빛이 비쳤습니다. 그리고 그는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번에는 해병대 시절 전우였던 제이콥이었습니다. 제이콥, 오늘 밤 바쁘나? 내 집에 청소할 쓰레기들이 좀 많아서 말이야. 아론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고 그 차가움은 곧 거대한 폭풍이 되어 조이스와 그녀의 일당들을 덮칠 준비를 마쳤습니다. 아론은 해병대 전우였던 제이콥에게 전화를 걸어 집에 쓰레기가 너무 많다는 짧은 한마디로 상황을 정리했습니다. 이 말은 단순한 부탁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수년간 쌓아온 신뢰가 무너져 내린 잔해를 치워달라는 처절한 선언이자 복수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었죠. 제이콥은 아론의 목소리에 담긴 평소와는 다른 차가운 분노와 그 너머의 공허함을 즉각 알아차렸습니다. 군대 시절 생사를 함께하며 다져진 그들의 유대감은 굳이 긴 설명이 필요 없게 만들었습니다. 30분도 채 되지 않아 어둠을 뚫고 강철 같은 최고의 전우 셋이 아론의 집 앞에 나타났습니다. 빗줄기는 굵어지고 있었고 마치 하늘조차 이 비극적인 결말을 씻어내려는 듯 요란하게 쏟아졌습니다. 아론은 더 이상 감정의 소모를 원치 않았습니다. 분노는 이미 차갑게 식어 예리한 칼날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곧장 안방으로 향해 조이스와 함께 공유했던 공간들을 가리켰습니다. 조이스의 물건은 하나도 남김없이 전부 싸서 현관 밖으로 던져버려 빗물에 젖든 말든 상관없어. 내 눈앞에서, 내 인생에서 완전히 치워줘. 제이콥과 대원들은 군사작전을 수행하듯 신속하고 무자비하게 움직였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이삿짐 정리가 아니라 사회적 매장과 심리적 축출의 첫 단계였습니다. 명품 가방, 화려한 구두, 조이스가 아끼던 값비싼 드레스들이 검은 대형 쓰레기 봉투에 거칠게 담겼고 일부는 봉투에 담기지도 못한 채 현관 밖 차가운 빗줄기 속으로 내동댕이 쳐졌습니다. 그 화려한 물건들은 이제 진흙탕에 굴러다니는 쓰레기와 다름없었습니다. 특히 제이콥의 동료였던 호세는 구석에서 조이스의 웨딩드레스를 찾아냈습니다. 순백의 레이스와 실크로 만들어진 그 드레스는 한때 두 사람의 영원한 사랑을 약속하던 신성한 상징이었죠. 호세는 아론의 눈빛을 살핀 뒤 비열한 배신에 대한 응징으로 드레스를 바닥에 내동댕이 치고 군화로 짓밟았습니다. 그리고는 옆에 있던 맥주를 따서 그 순백의 천 위에 쏟아부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훼손이 아니라 아론이 조이스에게 가졌던 마지막 일말의 존경심과 추억마저 쓰레기통에 처박는 잔혹한 의식과도 같았습니다. 아론은 그 광경을 무표정하게 지켜보며 가슴 한구석이 뻥 뚫리는 듯한 서늘한 쾌감을 느꼈습니다. 신뢰를 저버린 대가는 이토록 처참하고 적나라해야 한다는 것을 그는 몸소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작업이 거의 끝나갈 무렵 현관 벨이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마치 비명처럼 들리는 벨 소리의 문을 열자 그곳에는 조이스의 어머니인 빅토리아가 폴과 린다를 대동한 채 서 있었습니다. 빅토리아는 평소 고결하고 자존심 강한 여성이었지만 현관 앞에 널브러진 딸의 젖은 짐들과 흙탕물에 젖은 웨딩드레스를 보고 안색이 창백해졌습니다. 아론, 이게 대체 무슨 짓이니? 아무리 그래도 이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사람 도리라는 게 있는데. 하지만 아론은 그녀의 말을 자르며 뒤에 서 있는 폴과 린다를 가리키며 차갑게 쏘아붙였습니다. 당신들이 응원하던 불륜의 결과가 바로 이겁니다. 당신들이 박수치며 구경했던 그 현장이 이런 파멸을 불러온 거라고요. 당장 저 쓰레기 같은 짐이나 챙겨서 내 집 앞에서 꺼지세요. 폴과 린다는 아론의 서슬퍼런 기세와 험악한 분위기에 전우들에게 놀려 웅얼거리며 젖은 짐들을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온 빅토리아는 아론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자존심 강하던 그녀가 딸의 파멸을 막기 위해 혹은 자신의 안락한 노후를 지키기 위해 처절하게 매달리는 모습은 기괴하기까지 했습니다. 조이스가 잘못했다. 내가 교육을 잘못 시켰어. 하지만 제발 이혼만은, 재산 분할만은 무자비하게 하지 말아다오. 그 아이는 지금 제정신이 아니야. 한 번만 자비를 베풀어주게. 아론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눈동자는 더욱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제정신이 아닌 건 제가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 전 남자친구와 뒹굴며 저를 조롱하던 조이스입니다. 그리고 그걸 방관하고 응원한 당신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때 빅토리아가 마지막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그녀가 내뱉은 말은 현장을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조이스가 임신했다. 아론, 며칠 전에 알게 됐어. 어쩌면 내 아이일지도 모르잖니? 제발 이 사실을 확인하기 전까지만이라도 복수를 멈춰다오. 아이를 생각해서라도. 그 단어는 아론의 척추를 타고 차가운 전율을 일으켰습니다. 아론은 잠시 숨을 멈췄습니다. 만약 자신의 아이라면, 하지만 그 충격 뒤에 즉각적으로 따라온 것은 더 깊은 혐오와 경멸이었습니다. 임신이라고요? 그런데 그 아이가 제 아이인지, 제커리의 아이인지도 모른다는 건가요? 세상에 이보다 더 추악한 농담이 어디 있습니까? 빅토리아는 고개를 떨구며 비참하게 끄덕였습니다. 아론은 헛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아버지가 누군지도 모르는 아이를 빌미로 용서를 구하는 그들의 뻔뻔함에 진절머리가 났습니다. 변호사를 통해 이야기하세요. 유전자 검사를 해서 만약 제 아이라면 법적 의무는 다하겠지만 조이스라는 인간과의 관계는 이미 죽었습니다. 하지만 만약 제커리의 아이라면 그 자식에게 양육비를 청구하든 말든 알아서 하세요. 다시는 내 눈앞에 나타나지 마십시오.
아론의 단호한 선언에 빅토리아는 눈물을 흘리며 비참하게 돌아섰습니다. 여러분, 이 상황을 한번 냉정하게 상상해 보십시오. 내가 사랑했던 사람이 내 아이일지도 모르는 생명을 품고 있으면서도 다른 남자와 공공연하게 배신을 즐기고 나를 비웃었다면 당신은 그 생명을 위해 배신자를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아론의 선택은 잔혹해 보일지 모르지만 그것은 철저하게 파괴된 신뢰에 대한 정당한 방어 기제였습니다. 유전자 검사라는 냉혹한 과학이 기다리고 있겠지만 이미 심리적 혈연관계는 그날 밤에 빗줄기와 함께 씻겨 내려갔습니다. 이 이야기가 주는 교훈은 명확합니다. 감정적인 호소나 도덕적 결함이 있는 카드로 진실을 덮으려 할수록 상대방의 이성은 더 차갑게 식어간다는 것이죠. 아론은 이제 단순히 집을 물리적으로 청소하는 것을 넘어 자신의 인생 자체에서 조이스라는 오점을 완전히 지워버리는 청소 작전의 2단계로 진입했습니다. 그 작전의 핵심은 더 이상 감정이 아니라 철저한 법과 데이터입니다. 그는 이미 더글라스 변호사와 함께 완벽한 포위망을 구축했습니다. 조이스가 그동안 몰래 사용했던 신용카드 내역, 제커리와 주고받은 구역질 나는 메시지들, 그리고 클럽에서의 추태를 담은 고화질 영상들까지 모든 것이 아론의 손안에 있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할 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을 지금 당장 돌아보십시오. 혹시 조이스처럼 당신의 선의와 신뢰를 이용하면서 뒤로는 다른 꿍꿍이를 품거나 당신을 깎아내리는 사람이 있지는 않나요? 그런 기미가 보인다면 아론처럼 단호해져야 합니다. 어설픈 용서는 더 큰 배신을 불러올 뿐입니다. 지금 이 영상의 좋아요를 눌러 아론의 결단력에 응원을 보내주시고 만약 여러분이 아론이었다면 그 임신 소식을 듣고 어떤 반응을 보였을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당신의 냉철한 조언이 누군가에게는 파멸로부터 자신을 지키는 가이드가 될 수 있습니다. 비밀의 장막이 겉이고 드러난 추악한 진실, 그리고 그 속에서 피어오른 냉혹한 복수의 서막. 아론은 이제 더 이상 신사로 남기를 거부합니다. 그는 신사가 아닌 자신의 삶을 지키는 전사가 되기로 했습니다. 다음 단계는 조이스뿐만 아니라 배신에 가담한 조연들, 폴과 린다까지 사회적으로 매장하는 작전입니다. 그들이 누려왔던 모든 사회적 평판과 비즈니스적 신뢰가 어떻게 한순간에 무너지는지 여러분의 상상을 초월하는 전개가 펼쳐질 것입니다. 채널 구독을 유지하시고 배신자들이 스스로 판 무덤 속으로 어떻게 걸어 들어가는지 끝까지 지켜봐 주십시오. 이제 진짜 전쟁이 시작됩니다. 빅토리아가 떠나고 정적이 찾아온 집안에서 아론은 타이탄과 루나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개들은 주인에게 무조건적인 충성을 바치지만 사람은 가장 가까운 곳에서 가장 날카로운 칼을 겨눈다는 사실이 뼈아프게 다가왔습니다. 그는 컴퓨터 앞에 앉아 더글라스 변호사가 보낸 최신 보고서를 열었습니다. 화면에는 조이스와 제커리가 공모하여 아론의 자산을 빼돌리려 했던 정황이 담긴 파일들이 가득했습니다. 아론의 입가에 미세한 경련이 일었습니다. 임신이라니, 끝까지 나를 기만하고 조롱하려 들다니. 그는 마우스를 클릭해 다음 단계의 파일을 실행했습니다. 그 파일의 이름은 배신자들의 연쇄 파멸 시나리오였습니다. 폴과 린다의 회사에 대한 IT 지원 중단, 그들의 비도덕적 행위에 대한 법적 공론화, 그리고 제커리의 직장에 전달될 익명의 증거 자료들. 아론은 이 모든 과정을 감정적 폭발이 아닌 정교한 시스템의 작동처럼 진행시켰습니다. 그는 이제 알고 있습니다. 진정한 복수는 때리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스스로 무너질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라는 사실을요. 여러분, 만약 이런 배신의 징후를 느끼고 있다면 주저하지 마세요. 기록하고 증거를 수집하며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십시오. 감정에 치우쳐 성급하게 행동하는 것은 적에게 빌미를 줄 뿐입니다. 아론처럼 차갑고 치밀하게 준비하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은 배신자들의 놀이터가 아닙니다. 하룻밤 사이
아론의 인생에서 조이스라는 존재는 물리적으로 지워졌습니다. 현관 밖의 짐들은 빗물에 젖어 썩어가고 있었고 그 집안은 이제 오직 아론과 그의 충직한 사냥개들만의 공간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남긴 복수의 불꽃은 이제 막 거세게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이 불꽃이 배신자들의 가식적인 삶을 모두 태워버릴 때까지 아론은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과연 조이스는 임신이라는 카드로 법정에서 동정표를 얻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유전자 검사라는 진실 앞에 더 비참하게 몰락할까요? 다음 편에서 그 충격적인 결과를 공개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알림 설정을 켜두세요. 이 복수극의 끝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처절할 것입니다. 놓치면 평생 후회할 사이다. 복수극 곧 이어집니다. 아론은 이제 본격적으로 인생의 판도를 바꾸는 도미노 작전을 실행에 옮겼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화풀이가 아니라 배신자들이 쌓아올린 가짜 세계의 가장 밑바닥 타일을 쳐서 전체를 무너뜨리는 정교한 공학적 복수였습니다. 첫 번째 타겟은 그의 선의를 비웃으며 배신을 부추겼던 가짜 친구들, 폴과 린다였습니다. 아론은 자신이 가진 IT 업계의 전문성과 영향력을 단호하게 행사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회사가 폴과 린다의 사업체에 제공하던 모든 클라우드 서버 지원과 보안 유지 보수 계약을 즉각 해지했습니다. 단순히 계약을 끝낸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수차례의 갱신 요청 메시지를 보냈으나 그들이 외도 현장을 즐기느라 고의로 무시했다는 사실을 디지털 로그로 법적 증명했고 약관에 따라 유예 기간이 지나자마자 그들의 모든 회계 기록, 고객 데이터, 공급업체 리스트를 서버에서 영구 삭제했습니다. 여러분, 백업조차 마련하지 못했던 폴과 린다의 회사가 어떻게 되었을지 상상이 가십니까? 하룻밤 사이에 그들은 수년간 쌓아온 비즈니스 자산을 잃고 디지털 유령이 되어버렸습니다. 고객들의 손해배상 소송이 빗발치기 시작했고 그들의 화려했던 비즈니스 제국은 마치 도미노가 쓰러지듯 처참하게 붕괴되었습니다. IT 인프라가 무너진 기업이 얼마나 무력한지 아론은 데이터를 통해 그들에게 지옥을 보여주었습니다. 다음은 아내를 유혹해 가정을 파괴한 제커리의 차례였습니다. 아론은 제커리가 근무하던 파텔시의 제조기업 사장에게 익명의 선물을 보냈습니다. 거기에는 클럽에서 벨트로 참교육을 당하던 제커리의 수치스러운 모습과 유부녀와의 부적절한 관계를 증명하는 고화질 사진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기업의 대외 이미지를 중시하던 파텔 사장은 즉각 제커리를 소환했고 그는 어떠한 퇴직금이나 위로금도 받지 못한 채 그날로 해고되었습니다. 사회적 명망을 중시하던 업계에서 제커리의 이름은 이미 가정 파괴범이자 공개적으로 망신당한 패배자로 낙인 찍혀 재취업조차 불가능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제커리는 이제 자신이 가졌던 유일한 무기인 허세마저 부릴 수 없는 밑바닥으로 추락했습니다. 복수의 활용 점정은 이혼 법정이었습니다. 조이스는 그동안 아론의 자산을 절반으로 나누어 제커리와 새 출발을 할 꿈에 부풀어 있었습니다. 재산의 절반은 내 거야 라고 소리치던 그녀의 확신은 법정에서 처참히 깨졌습니다. 아론은 냉철한 전략가였습니다. 그는 결혼 전 이미 지금의 집을 본인 명의로 구입해둔 상태였고 이는 명백한 특유 재산이었습니다. 또한 아버지가 운영하는 IT 기업에서는 서류상 최저임금 수준의 관리자로만 등록되어 있었기에 그녀가 요구한 기업 지분 역시 근거가 없었습니다. 조이스의 변호사는 아론의 숨겨진 재산을 찾으려 발버둥 쳤지만 모든 자산은 이미 법적 울타리 안에서 완벽하게 보호되고 있었습니다. 오히려 법정에서 조이스의 불륜 증거들이 쏟아지자 판세는 급격히 기울었습니다.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조이스는 단 한 푼의 재산도 분할받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서류상 소득이 높은 그녀가 오히려 아론에게 매달 $500의 배우자 부양비를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승리를 확신했던 조이스의 얼굴은 공포와 경악으로 얼룩졌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가장 극적인 도미노는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제커리가 조이스를 버린 것입니다. 조이스가 임신했다는 소식과 그 아이가 아론의 아이일 수도 있다는 소문이 퍼지자 직장도 잃고 빈털터리가 된 제커리는 더 이상 그녀를 책임질 이유를 찾지 못했습니다. 네가 알아서 해 라는 차가운 말과 함께 그는 자신의 짐을 챙겨 야반도주하듯 마을을 떠나 잠적해버렸습니다. 믿었던 연인에게 버림받고 경제적 생명줄까지 끊긴 조이스는 순식간에 나락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녀는 극심한 우울증과 알코올 중독에 빠져 하루하루를 눈물로 지새우게 되었습니다. 배신의 끝은 결국 고립과 파멸뿐이라는 사실을 그녀는 온몸으로 깨닫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인과응보의 정석입니다. 타인의 고통 위에서 쌓은 행복은 모래성보다 약하다는 것을 이보다 더 완벽하게 증명할 수 있을까요? 아론은 이제 배신자들의 비명이 들리지 않는 먼 곳에서 에밀리라는 새로운 인연과 함께 평온한 일상을 되찾았습니다. 한 남자의 정당한 복수가 가져온 연쇄 반응은 이제 마지막 하나의 도미노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조이스가 품고 있는 아이의 진실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은 누구의 편에서 계십니까? 아론의 냉혹한 기술적 복수가 너무 과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배신자들에게 내려진 당연한 심판이라고 보시나요? 지금 당장 좋아요를 눌러 당신의 의사를 표시해 주세요. 그리고 만약 당신이 제커리였다면 조이스의 임신 소식을 듣고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여러분의 솔직한 댓글이 이 복수극의 정당성을 결정합니다. 지금 바로 구독 버튼을 누르고 알림 설정을 켜주세요. 90%의 사람들이 예상치 못한 반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조이스가 베트린테이에 느아트리에 바 엑스유우 태어나는 그 운명의 밤, 그리고 유전자 검사 결과가 가져올 마지막 플롯 트위스트를 놓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댓글 하나하나가 이 이야기의 마침표를 찍는 힘이 됩니다. 배신의 대가가 얼마나 쓰디쓴지 그 마지막 장을 향해 함께 가시죠. 지금 행동하지 않으면 다음 사이다. 반전을 영원히 놓칠지도 모릅니다. 평화로운 어느 날 밤, 타이탄과 루나가 문 밖을 향해 사납게 짖기 시작했습니다. 시계는 밤 10시를 가리키고 있었고 밖에는 짙은 습기가 감돌고 있었습니다. 아론은 불길한 예감을 느끼며 문을 열었습니다. 그곳에는 화려했던 과거는 온데간데 없이 헝클어진 머리에 낡은 스웨터를 걸친 조이스가 서 있었습니다. 그녀의 품에는 태어난 지 겨우 몇 주 되어 보이는 아주 작은 갓난아이가 안겨 있었습니다. 조이스의 눈은 부어올라 있었고 떨리는 목소리로 아론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아론, 제발 나 좀 살려줘. 하지만 아론은 그녀의 얼굴이 아닌 아이의 얼굴을 본 순간 심장이 갯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 아이는 아론도 제커리도 닮지 않은 전혀 다른 누군가의 흔적을 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아이의 아버지는 대체 누구일까요? 그리고 아론은 이 절망적인 여인에게 마지막 자비를 베풀까요? 아니면 문을 닫아버릴까요? 여러분의 예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 편에서 그 충격적인 결말이 공개됩니다. 평화로운 일상은 때때로 가장 잔인한 방식으로 우리를 배신하곤 합니다. 아론은 에밀리와 함께 유기견 보호소 봉사를 마치고 돌아와 타이탄과 루나에게 간식을 주며 그 어느 때보다 깊은 안도감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밤 10시를 알리는 시계 소리와 함께 울려 퍼진 초인종 소리는 그가 쌓아온 평온을 다시 한번 뒤흔들었습니다. 이 늦은 시간에 예고도 없이 찾아올 사람은 없었습니다. 아론이 문을 열었을 때 그곳에는 한때 세상의 전부였으나 이제는 이름조차 올리기 싫은 여자 조이스가 서 있었습니다. 그녀의 모습은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예전에 화려하고 오만했던 자취는 사라지고 헝클어진 머리에 보풀이 일어난 낡은 스웨터를 걸친 채 온몸을 떨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품에는 두툼한 담요에 쌓인 아주 작은 생명, 갓난아이가 안겨 있었습니다. 조이스의 얼굴은 눈물과 먼지로 얼룩져 있었고 입술은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타이탄이 경계하며
낮게 으르렁거리자 조이스는 겁에 질린 눈으로 아론을 바라보며 속삭였습니다. 아론, 제발 갈 곳이 없어. 잠시만이라도 안으로 들여보내줘. 아론의 가슴 속에서 차가운 호기심이 일었습니다. 여긴 네가 올 곳이 아냐. 제커리는 어디 갔지? 네가 선택한 그 위대한 사랑은 어디 있냐고. 조이스는 아이를 더 꽉 껴안으며 울먹였습니다. 제커리는 떠났어. 내가 임신했다는 걸 알자마자, 그리고 그 아이가 자기 아이가 아닐 수도 있다는 소문이 돌자마자 날 버렸어. 나 직장도 잃고 월세도 못 내서 쫓겨났어. 엄마도 내가 술을 끊지 않으면 집에 안 들여보내주겠대. 아론, 당신은 부자잖아. 당신이 나를 이렇게 만든 거나 다름없어. 당신의 그 차가운 복수 때문에 내가 이 지경이 됐다고. 적반하장도 유분수였습니다. 아론은 실소를 터뜨렸습니다. 자신이 바람을 피우고 남편을 사람들 앞에서 조롱하고 아버지가 누군지도 모르는 아이를 가진 결과가 본인의 탓이라는 그녀의 논리에 구역질이 났습니다. 그때 아이가 날카롭게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아론은 본능적으로 아이의 얼굴을 확인하기 위해 시선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그는 얼어붙었습니다. 아이의 이목구비와 피부색은 아론과 전혀 닮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제커리와도 아무런 연관이 없어 보였습니다. 그것은 명백히 제3의 남자의 흔적이었습니다. 아론은 조이스의 눈을 똑똑히 응시하며 물었습니다. 이 아이, 제커리 아이도 아니지. 대체 얼마나 많은 남자랑 뒹군 거야. 조이스는 대답하지 못한 채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그녀의 침묵은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제커리 이외에도 또 다른 하룻밤의 유흥이 있었고 그녀는 그 불확실한 도박의 결과물인 아이를 안고 과거의 남편에게 구걸하러 온 것이었습니다. 아론은 이제 분노조차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오직 깊은 경멸과 혐오만이 마음을 채웠습니다. 조이스, 잘 들어. 이 아이는 내 자식이 아냐. 그리고 너도 이제 내 인생의 일부가 아냐. 너의 그 무책임한 삶의 결과를 왜 나에게 떠넘기려 하지? 네가 저지른 죄의 대가는 네가 직접 치러야 해. 복지시설을 찾아가든 진짜 아버지를 찾아 구걸하든 네 마음대로 해. 하지만 내 집 문턱은 절대로 넘을 수 없어. 조이스는 비명을 지르며 문을 잡으려 했지만 아론은 단호하게 그녀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당신 정말 악마야. 어떻게 이렇게 냉혈한 일수가 있어. 조이스의 울부짖음 뒤로 아이의 자지러지는 울음소리가 밤 공기를 갈랐습니다. 아론은 아무 말 없이 그녀를 밀어내고 문을 닫았습니다. 쇠덩이가 맞물리는 차가운 소리와 함께 철컥하고 잠금장치가 걸렸습니다. 문 밖에서는 한동안 문을 두드리는 소리와 절규가 들려왔지만 아론은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문을 닫는 행위가 아니라 자신의 삶에 침입하려던 모든 독소와 악연을 영원히 차단하는 의식이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진정한 해방이 무엇인지 보게 됩니다. 아론은 더 이상 복수심에 불타지도 과거의 상처에 아파하지도 않습니다. 그는 이제 조이스라는 인간을 자신의 감정 영역 밖으로 완전히 밀어냈습니다. 무관심이야말로 가장 완벽한 복수라는 사실을 증명한 것이죠. 만약 여러분이 아론이었다면 그 가여운 아이를 봐서라도 문을 열어주었겠습니까? 아니면 아론처럼 단호하게 거절하셨겠습니까? 이 도덕적 딜레마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들려주세요. 좋아요를 눌러 아론의 새로운 시작을 응원해 주시고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을 누르세요. 배신자들의 최후는 언제나 비참하지만 그 끝에서 피어나는 새로운 삶의 가치는 무엇보다 소중합니다. 아론은 거실로 돌아와 타이탄과 루나 사이에 앉았습니다. 밖에서는 여전히 희미한 흐느낌이 들려왔지만 집안의 공기는 그 어느 때보다 맑았습니다. 그는 휴대전화를 들어 더글라스 변호사에게 마지막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모든 소송과 행정 절차를 마무리해 주세요. 이제 정말 끝났습니다. 아론은 창밖의 어둠을 응시하며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과거라는 이름의 감옥에서 완전히 출소한 기분이었습니다. 내일 아침
에밀리와 함께 산책할 계획을 세우며 그는 아주 깊고 편안한 잠에 들 준비를 마쳤습니다. 배신자들이 자초한 지옥은 문 밖에 남겨둔 채로 말입니다.